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요즘 태종 이방원 드라마가 한창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5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처남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세력과 이거의 부자 세력, 그리고 하륜, 조영무, 이숙번이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겠습니다만, 실제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민무구, 민무질, 그러니까 민제의 자식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다 죽여버립니다, 처남을. 그리고 이거의 부자도 유배 가서 날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관직 생활했던 하륜과 이숙번, 조영무가 있는데, 하륜은 엄밀히 따지면 태종 이방원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륜을 먼저 다룰까 하다가 이 태종 이방원의 책사 하륜과 훗날 세조,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회를 라이벌전으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해서 살짝 뒤로 밀어놨고, 태종 이방원의 왼팔과 오른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영무와 이숙번. 아니 선생님, 조영무와 이숙번은 아니 태종 이방원의 공신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라이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삶의 라이벌은 아니죠. 대척점에 서 있지도 않았고 서로 뭐 경쟁하지들 않았습니다만 태종 이방원의 최고의 공신들인데 이들의 삶의 방향은 달랐다. 평가도 달랐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 둘을 제가 VS라고 해가지고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종 이방원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의 용의 눈물은 정말 대단했죠. 배우 유동근, 배우 장항선님, 그리고 배우 선동영님, 특히 조영무와 이숙번, 이 얼굴들로 조영무와 이숙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원보다 나이가 약 20여 살, 30살 가까이 많죠, 조영무가. 그러니까 실은 드라마에서 조영무는 완전 할아버지로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이숙번은 이방원보다도 어립니다. 그럼 이숙번하고 조영무 나이 차이는요, 진짜 여러분 30살이 넘게 차이 납니다. 약 35살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영무와 이숙번은, 아니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주께에서 제거할 때 조영무가 활약했고, 그 다음 1차 왕제의 난으로 정도전과 그 다음 방석이 방번을 제거할 때 조영무와 이숙번이 또 활약을 하고, 그 다음 뭐 태조 이성계를 다시 받들려고 했던 조사이의 난 때 이숙번이 그 조사이의 난을 진압하고 그랬기 때문에 무인들로 생각하기 쉽지요. 조영무는 무인이 맞아요. 조영무는 그냥 태조 이성계의 사병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사병이었으나 점점 전쟁 경험, 전투 경험을 쌓게 되면서 와, 이성계 눈에 들어옵니다. 용맹했다는 이야기죠. 일개 사병이 무관이 되고, 그리고 훗날 이성계를 호위하는 가별초를 이끌었던 사람이 조영무입니다. 그런데 실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부터 이방원과 조영무는 분명히 어떤 모종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봐야죠. 조영무가 볼 때, 아, 나는 이방원 당신을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성계가 반대했던 정몽주 죽음에 바로 조영무가 가서 칼을 휘둘렀던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성계의 눈에 이방원과 조영무는 완전히 눈밖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영무는 이방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무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숙번은요, 무인이 아니에요. 문신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과거 급제자입니다. 조선에서 치룬 최초의 과거 급제자입니다. 이방원 역시 과거 급제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이 화면을 보는 것보다도 최근에 또 이렇게 태종 이방원에서 보시면 조영무 역할 배우 김범래님, 와, 그 뭡니까? 영화 남한산성의 홍타이즈 역할, 목소리 작살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 조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던데요, 성악가 출신이랍니다. 그리고 이숙번 역할 역시 젊게 배역을 잘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병이어서 장군까지 경험하게 됐고 문신 출신이었다. 이숙번은 누구의 추천을 받냐면 민무구, 민무질, 이방원, 처남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숙번을 만났을 때 이방원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내가 대군을 도와드리는 건
사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하고 호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때 이방원이 이숙번을 보고 느꼈을 때 자기보다 6, 7살 후배이긴 하지만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문신관료이면서 나름 또 무인적 기질도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숙번을 많이 무신로 알고 있지만 문신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차 왕제난도 이야기했고 2차 왕제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관료로서, 공신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조영무는 실제로 장군이 되고 사병을 거느리면서 1차 왕제난 때 이방원과 함께 정도전을 쳤던 이유가 정도전이 명나라를 공격해야 하니 사병을 혁파해서 나라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가장 화가 났던 게 조영무고, 그래서 조영무가 역시 이방원과 손잡고 정도전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원이 왕이 됐죠. 태종이 왕이 되고 보니 공신들의 사병이 좀 불편해, 마음이. 사람이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 아니야.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겠다라고 하니 이게 당시 이방원도 사병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반감으로 정도전을 죽였던 거고, 막상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 다른 공신들이 사병 거느리고 있는 게 불편한 거 아니야. 사병을 혁파하려고 하면서 군의 장교를 조영무 집으로 보냅니다. 사병 명단 파악하고 무기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조영무가 아니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내게 이러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영무 집에 사병을 조사하러 온 군인 장교를요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괄괄했던 성격이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조영무가 유배를 갑니다. 근데 조영무가 여기서 생각을 해. 유배 가서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 사병은 내 목숨만큼 중요했지만 지금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왕권이 이렇게 강력해진 지금에는 사병은 의미가 없구나.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주상전하에게 충성을 다하면 되겠구나. 왠지 지금 아직 태종 이방원에서는 이방원이 왕이 아니죠, 드라마상에. 그러니까 왠지 이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분위기가 낫지 않나? 그래서 이때부터 조영무는 유배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신중하게 관직 생활을 합니다. 그 정승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흑수저 신화를 쓴 거죠. 이성계 일개 사병에서 우의정까지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그 또 오랫동안 관직 생활하면서 작은 뇌물 사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무를 이방원이 상당히 아낍니다. 그와 관련된 사료들을 한번 보시자면 태종 이방원이 하륜과 이숙번을 불러 말합니다. 이제 조영무가 병든 지 날이 오래되었다. 조영무는 그만큼 나이가 많죠. 누가 대신할 만한 자인가 하니 막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남제가 언급이 됩니다. 모든 일에 용기 있어 행동함에 나약한데, 이 남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남제는 그 남은의 형인데 남은 역시 혁명파 사대부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정도전과 남은이 함께 1차 왕제난 때 제거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남은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남은은 내가 왕이 되거나 권력을 잡으면 등용하고 싶은 인물이었는데 그 죽음이 애석하구나. 그 남은의 형을 이렇게 등용시키는 거죠. 남제는 모든 일에 있어 용기 있게 행동함에 나약한데 이를 제상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더니 하륜이 모든 일에 즉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조영무가 더욱 심합니다. 신등이 한 가지를 행하고자 하면 굳이 만류하는 까닭으로 일을 행하기 심히 어려웠습니다라고 하니까 태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영무가 고등 까닭이다. 얼마나 태종이 조영무를 아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영무에게 했던 극찬 중에 극찬이 바로 이겁니다. 태종이 조영무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달래더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위험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할 자는 오직 경뿐이요. 왠지 그래서 저는 드라마상에서 조영무 역할은 예전의 용의 눈물 이 장항선 배우보다도 지금의 배우 김범래 배우가 참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멋있고, 그래서 왕의 충성을 다 바치고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나름 검소하고 항상 신중하게 관직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전회의에서 이방원이 예전에 죽은 정도전을 태종이 언급하면서 정도전이 했던 행동들은 정말 못마땅했어라고 이야기할 때
조영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도전을 우리가 제거했지만 정도전이 행한 그 모든 행위들 역시 국가를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태종이 약간 뻘쭘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영무는 실제로 늙음아까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삶을 마감했다. 조영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하륜에게 대신의 죽음에 3일 동안 정조하는 것은 가벼운 것 같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위징, 저도 각각은 잘 모릅니다. 한나라 각각은. 근데 당나라 위징은 당태종 위징이 버선발로 달려온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공격한다라고 뭔가 준비하면 위징이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황제 폐하 아니 됩니다라고 하면 에이 하고 고구려 정벌을 잠깐 중단하려고 했고 막 그랬던 그 위징의 죽음에 모두 5일 동안 철저했는데 경은 이를 아는가? 그러니까 하륜이 약간 조영무와 약간 경쟁의식이 있었나? 무슨 5일 동안이나 그러면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옳게 했다. 조영무는 질실하고 바른 소리를 좋아하고 정사에 임하여 사정이 없었으므로 임금에게 중히 여기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좋은 기록들이 남아있는 조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숙번은 누가 뭐라 해도 이방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륜하고 이숙번이죠. 굉장히 젊죠. 젊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방원이 공이 되는데 하여간 군대를 데리고 움직였던 최고의 인물은 누가 뭐래도 이숙번입니다. 그런데 문신 출신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도 좋고 영리합니다. 문제는 이 이숙번은요,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립니다. 그 권력을 행함이 거의 요즘 무슨 윤핵관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거의 이핵관 이상의 수준이었다. 그 수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완전히 똥오줌을 못 갈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일단 이숙번 관련 사료 나중에 설명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대문을 돈이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숙번이 서대문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기 집 앞에 서대문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왁자지껄하니 그게 화가 나니까 서대문을 살짝 남쪽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경복궁의 여러 대문들 중에 서대문이 이게 서쪽이야? 완전히 그건 서남쪽인데 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대문을 남쪽으로 내렸는데 그 남쪽이 태종 이방원의 형 이방과 집 앞으로 길을 내면서 대문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숙번이 내 집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시끄러우니 대문을 좀 남쪽으로 내려. 그런데 왕의 형이었던 이방과 집 앞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시끄럽게 되는 건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런데 이숙번의 생각대로 서대문이 실제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숙번의 집을 향해 대문을 막은 집이다라고 해서 생문가라는 표현이 붙었고, 지금 바로 돈이문, 서대문 옆에 동문을 생문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자기 형인 이방가와 함께 궁궐을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고 있었을 때 당시 정승이었던 하륜과 이숙번이 의정부에서 아주 검은 거 켜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건방진 행동이었습니다. 하륜과 이숙번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왕의 행차가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약간 사간원의 간원들, 이 사간원이 뭐냐면 전하 아니되옵니다라고 간쟁하는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의 낭사들을 사간원이라는 독립기구로 독립시켜준 게 태종 이방원의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왕에게도 전하 아니되옵니다라고 간언하되 대신 높은 대신들의, 이 대신이란 말 이해되시죠? 편집할까? 높은 대신들의 잘잘못도 간하거라라고 해서 사간원을 독립시켜줬는데, 사간원의 간원들이 이 하륜과 이숙번을 뭐라고 합니다. 어찌 그렇게 건방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열이 받아버린 하륜과 이숙번이 이 사간원의 간원들이 자신 같은 높은 공신들을 간하지 못하게 연명장을 돌리면서 이숙번이 임금의 총의를 믿고 치니 이 사람들도 같이 그때 의정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합니다. 다른 대신한테 야, 저 간원들 우리 뭐라고 하지 못하게 왕한테 좀 고하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 서명해. 너 이름 써.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이 이숙번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숙번이 권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올리지 못하였다. 이숙번이 또 헌부를 사죄하여 강간의 죄를 청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숙번 내가 사료를 굉장히 긴 사료인데 빼버렸습니다. 조금 약간 애매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대부가의 여인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과부가 밤마다 외로웠는지 눈이 보이지 않는 봉사 스님을 모셔다가 사통을 해요. 사통을 해가지고 끝내 애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또 어린 여종을 이 사대부가의 과부가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뒤집히는 큰 사건인데 사대부가의 여인이 그랬으니까 이 중과 스님과 더군다나 당시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어찌 정절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는 사대부가의 여인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 성리학자들이 볼 때 스님하고 정을 통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죽이자라고 하는데 이숙번이 아니 법률에 권장 80대 치는 걸로 나와 있지 않냐. 권장 80대로 끝내자. 그런데 그들을 죽였단 말이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숙번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당시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근신하고 있었던 양령을 찾아가가지고 주상전하가 판결을 잘못 내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가 이게 이방원 태종에게 들켜요. 이숙번은 나와 말아야 옳을 것인데 어찌하여 몰래 세자에게 청하였는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숙번은 유배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유배지로 내려가면서도 이숙번은 우리 형님 전하 이방원 형님이 나를 곧 부르겠지. 그런데요, 보시면 유배로 내려갔던 이 사건이 태종 16년이면 1416년인데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416년인데 유배를 갔어요. 6년간 이방원이 살아있으면서도 이숙번을 안 불러요. 그러면서 이방원이 태종이 죽으면서 세종에게 내가 죽더라도 이숙번은 등용치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방원이 조용무는 끔찍이 아꼈던 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 세종이 왕을 할 때쯤이면 물론 그 전에 조용무는 죽을 거라고 예상했고 이방원보다 먼저 죽죠. 그런데 이 이숙번은 자기보다 젊어서 이 잘나고 머리 좋은 이숙번, 권력 있는 이숙번이 자기가 죽고 나서 관직에 있으면 내 아들을 업신여기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또 휘두를까 봐 아들에게 절대로 이숙번을 등용치 말라. 그래서 이숙번은 계속해서 유배의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세종이 용비어천가를 작성하는 과정에 그 1차 왕자에 난 무인정사와 2차 왕자에 난 관련 기록을 조금 작성하는데 그걸 가장 자세히 아는 인물이 이숙번이잖아. 그래서 늙어서 유배지에 있었던 이숙번을 오랜만에 불러서 궁궐에서 이래저래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유배지에서 올라온 이숙번의 또 아나 무인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주상전하 세종이 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조선란 나라가 만들어진 건 전부 다 나 때문이다라고 목에 기부술을 하고 살았던 인물이 이숙번인데 끝내 세종도 등용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유배지에서 삶을 마감하다시피 원래는 유배지에서 잠깐 올라왔다가 병이 들어서 또 유배지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 인물이 이숙번이다. 물론 둘 다 당시로 치면은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기 때문에 천수를 누린 인물이다. 그러나 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두 인물 조용무와 이숙번을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